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위대한 꿈이 이루어집니다. 2. 기술은 미래에서 옵니다. 3.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부유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외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사우디처럼 석유 때문에 국민소득이 매우 높은 나라들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 것이라는 파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이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인공태양을 성공시키면서 전 세계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에너지 자원인 석유와 석탄, 원자력 발전소는 물론이고 풍력,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인공태양 하나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강력한 에너지를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인공태양 기술이 합쳐지면서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장악, 세계에서 두 나라 국민들이 가장 부유해질 것이라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인류는 18세기까지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수력과 풍력, 장작, 숯, 고래기름 등을 활용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에너지 이용은 나무와 나무를 마찰함으로써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해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요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경 생활에 접어들면서 풍력, 수력에너지 또는 동물의 힘을 이용해 풍차와 물레방아 둥을 만들어 노동의 기계의 힘을 빌리게 됐고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음식의 건조, 가열 등을 했습니다. 심지어 초식동물의 똥까지 연료로 사용했는데요. 잘 말린 똥은 화력이 일정하고 오랜 시간을 유지해 훌륭한 땔감의 역할을 했습니다. 몽골 제국이 세계를 제패한 원동력 중의 하나가 말똥을 연료로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말똥을 사용하면 간편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몽골군의 최대 장점인 기동력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고려시대에도 말똥으로 만든 땔감을 난방에 사용했을 만큼 말똥은 유용한 연료였습니다. 똥뿐만 아니라 고래기름은 17세기 유럽의 대도시 둥불을 밝히고 기계를 돌리는 윤활유로 사용되며 초기 서양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는 석탄과 석유가 에너지 자원의 주가 됐습니다.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가 소형 중기기관차를 발명해 열에너지를 수증기 형태로 축적해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석탄에서 열에너지 기계 에너지로 전환해 산업혁명의 계기가 됐죠. 그 후 석유가 발견되고 정제기술의 발달과 함께 증기기관의 여론도 점차 석유와 천연가스로 전환됐습니다. 그 뒤 증기기관이나 내연기관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이 확립돼 사회의 전화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원자력 에너지 등이 개발됐지만 여전히 석유와 천연가스가 전 세계 에너지원의 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천연자원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중동 지역 국가 국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5번째로 자원이 많은데 인구는 고작 29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260만 명은 외국인 노동자고 카타르 시민은 고작 3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들의 삶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일단 1인당 기본소득이 600만 원입니다. 즉,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통장에 600만 원씩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신혼부부의 경우 한 달에 1200만 원이 통장에 매달 꽂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이 공짜입니다. 단돈 1원도 내지 않아도 대학교까지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더 놀라운 것은 유학을 가도 나라에서 유학비를 전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비도 무료, 대중교통비도 무제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이 무료인데도 세금은 단 1원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카타르의 출산수당을 살펴보면 태어나자마자 아기에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억 원의 돈을 20살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가 20살이 될 때까지 자식에게 나오는 수당으로 아기를 양육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급되던 출산수당은 아기가 20살이 되면 아기 자기 자신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20세가 되면 남성은 매년 연봉으로 약 5,500만 원가량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지급받던 연봉은 남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1억으로 연봉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 연봉은 죽을 때까지 평생 매년 연봉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반면 여성에게는 20세가 되어도 연봉이 지급되지 않는데 이는 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카타르의 여성들은 남성에게 시집가는 것을 서두르는 편이죠.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매년 연봉이 따로 지급되지 않고 여성이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성에게도 매년 연봉이 2,2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지급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만나 결혼하여 한 명이 아이를 출산하면 그 가정에는 남자 연봉 1억, 여성 연봉 2,200만 원, 아이 출산 양육비 1억, 도합 총 2억 2,200만 원이 매년 평생 지급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에너지 패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과 미국이 세계 에너지 패권을 손에 넣게 되었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개발한 인공태양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물론 심지어 원자력보다 효율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훨씬 뛰어남과 동시에 태양열, 풍력 등 기존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꿈의 에너지라 불렀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초전도 해경압연구 장치 KSTAR는 첫 가동 이후 꾸준히 세계 신기록을 경신해가며 그 우수성을 널리 입증해왔는데요. 이번에 한국의 해경압에너지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인공태양 기술은 세계 최고의 학술지인 네이처에 게재되며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실험하는 해경암 반응은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태양에서 일어나는 해경합 과정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원리입니다. 이 때문에 핵융합로를 인공태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지구에서 해경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태양과 같은 초고온의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진국이 꾸준히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난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구현하는 인공태양, 핵융합 반응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이용하죠. 기존 핵분열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희귀원소 우라늄과는 달리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얻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중수소는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얻을 수 있고 삼중수소는 리튬을 핵융합로에 투입시켜 중성자와 반응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70% 이상이 바닷물이며 리튬 또한 매장량이 풍부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연료는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안정적인 인공태양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태양 온도를 1억 도가 넘는 상태를 30초 이상 유지시키며 전 세계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뒤에는 1억 도가 넘는 온도를 300초 이상, 10년 뒤면 1억 도가 넘는 온도를 무한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한국이 인공태양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해서 전 세계의 에너지 패권을 손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인공태양을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원료인 헬륨3가 초대규모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전 한국이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발사에 성공시킨 다누리호가 바로 이 헬륨3가 어디에 있는지 탐사하기 위해 열심히 임무를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에는 최소 202경 5,959조 원 가치의 헬륨3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양입니다. 한국이 다누리호 2, 3차 발사를 통해 헬륨3을 지구로 가져오는 데 성공하는 순간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손에 쥐게 되어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한국 국민들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무상복지로 제공되는 부유한 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약 12년의 건설 기간을 거쳐 2007년 완공한 KSTAR는 2008년 첫 실험에서 플라스마, 고체 액체 기체를 넘어선 제4위 물질로 매우 높은 온도의 에너지 상태를 켜는 데 성공했고 이후 현재까지 약 33,000번 이상의 플라스마 실험을 수행하면서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위한 다양한 난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지구상에서 태양처럼 활발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태양의 중심 온도인 1,500만 도보다 약 7배 뜨거운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만들고 유지해야 하는데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30초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101초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융합에 실제로 활용되는 이온을 가열해 1억 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중국은 단순히 전자 온도만 높여 1억 도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세계 최초 타이틀을 빼앗기 위해 중국이 조작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이제 중국을 신뢰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도 최근 인공태양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니퍼 그레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3일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LLNLA는 핵융합 연구시설, 국립점화시설 NIF 연구팀이 지난 5일 핵융합 점화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융합 점화는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핵융합 반응으로 생산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해야 사실상 인공태양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점화에 성공하면 에너지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더라도 핵융합 반응이 지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핵융합 연구의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핵융합 발전은 과학계에서 꿈의 에너지원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연료, 높은 효율, 적은 유해 물질 배출이 강점이기 때문입니다. 전력 공급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다가 사고 위험도 기존 원자력 발전 방식, 핵분열에 비해 낮고 사용우연료 시설 문제 등도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태양을 30초 이상 지속 유지시키는 데 성공한 가운데 미국의 재점화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언론들은 한국과 미국이 곧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손에 넣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연일 일자리를 감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 설립을 약속한 현대차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IRA로 뒤통수를 때린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만 TSMC의 애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TSMC의 최근 발표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TSMC 공장을 통해 미국에서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크게 홍보해왔는데 최근 TSMC가 3나노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간 선거 전에 TSMC와의 협력을 자신의 경제치적으로 내세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이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인텔을 잡기 위해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리면서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국 조지아주 내 현대차 전기차 EV 전용 공장 기공식을 자신의 경제정책 성과로 홍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현대차 조지아 공장 기공식 이후 성명을 내고 국내에서 우리 제조업과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민주당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내 경제 어젠다가 미국 국민을 위해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조지아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미국 조지아에서 연간 30만 대 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장은 내가 지난 5월 한국을 순방할 때 기공 계획이 발표됐다. 라며 일정보다 몇 개월 앞서 기공식이 열린다는 사실에 신이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8,000개가 넘는 전기차 배터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대의 약속은 브라이언 카운티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현대차와의 협력을 기뻐한다면 기공식에 참석해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IRA를 통해 현대차와의 약속을 배신했고 이로 인해 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측에서는 기공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에게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대놓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은 TSMC의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연합보는 TSMC가 설립하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1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초 TSMC가 120억 달러, 17조 원을 투자해 애리조나에 건설한 12인치, 300mm 웨이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준공식 행사에는 미국 측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미국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보는 다만 TSMC가 미중 과학기술 전쟁이 벌어지는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해 지나친 주목을 피하기 위해 미국 측 사업 책임자 명의로 초청장을 조용히 발송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참석은 미국 측이 TSMC의 미국 공장 투자를 주목하고 있고 반도체 자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반도체 자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TSMC의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TSMC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공장을 짓겠다고 2020년 5월 공식 발표했습니다. TSMC는 오는 2024년부터 미국 공장에서 첨단 공정인 5나노미터, 나노미터 10억 분의 1미터 공정 반도체 제품을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TSMC는 미국 공장에서 5나노미터 공정 외에 3나노미터 공정으로도 2026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오는 4분기 말로 연기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애초 지난달 말부터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계획했지만 생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TSMC는 3나노미터 반도체는 4분기 후반에 양산될 예정이다 라며 장비 배송에 문제가 생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며 내년 완전 가동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경제사학자 크리스 밀러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만 TSMC의 3나노미터 양산 연기와 관련해 차세대 기술 개발 전환이 더 어려워지면서 어느 기업이든 휘청일 수 있다며 TSMC 도 시장에서의 우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회로 폭이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성능이 높아지고 동시에 소비하는 전력도 줄어듭니다. 반도체 업계가 미세 공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10나노미터 이하 공점이 가능한 회사인 TSMC와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3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수년간 큰 투자와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위해 28조 원을 투입하고 수천 명을 고용했는데 동종업계 2위 삼성전자가 먼저 3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새로운 공정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 GAA 기술이 적용된 1세대 3나노미터 반도체를 처음 양산했습니다. 3나노미터 반도체는 기존 4나노미터 공점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전력 소모는 45% 적고 성능은 23%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양산에 성공한 뒤에도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7월 TSMC는 3나노미터 공정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5나노미터 공정 기술 개발보다 3에서 4개월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TSMC의 3나노 공정과 관련해 수율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3나노 공점은 이전 세대인 5나노보다 집적 소자 밀도가 50% 증가해 더 많은 비용과 높은 공정 기술 난이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TSMC 3나노미터 양산이 연거푸 지연되면서 삼성전자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미세 공정은 양산 안정화를 먼저 이룬 파운드리의 주문이 몰리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2나노미터, 2027년 1.4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TSMC 양산 로드맵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TSMC 위 1.4나노미터 양산 시점은 2028년으로 추정돼 앞으로 몇 년간은 삼성전자가 기술력 우위를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문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4에서 5나노미터 반도체는 TSMC보다 개발 일정과 성능이 뒤처졌던 것이 맞다라며 하지만 고객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의 3나노미터 공정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간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 역시 TSMC는 2나노미터부터 GAA를 도입한다며 먼저 GAA를 적용한 삼성이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GAA는 반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이를 제어하는 게이트가 사면에서 맞닿게 하는 기술입니다. TSMC가 이 나노 양산 전까지 유지하기로 한 핀팻 방식보다 누설 전류를 줄이고 트랜지스터 성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긴장하는 것은 TSMC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텔도 최근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크게 놀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텔이 2025년까지 약 100억 달러, 약 14조 원 비용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반도체 빅테크들이 연이어 업황 악화에 대비한 긴축 경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고 기업 중에 유일하게 감축 감산 없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10여 년 전 풍부한 자본과 생산 규모,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기억을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인텔은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 내년의 운영 비용 중 30억 달러, 약 4조 원을 절감하고 2025년까지는 80억 물결표 100억 달러 규모의 운영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계획도 수정했습니다. 데이브 진스너 인텔 최고 재무 책임자 CFO는 올해 초 270억 달러 설비 투자액을 계획했지만 현재 210억 달러 규모로 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대비 약 8% 점도 축소한 수치입니다. 최근 인텔 외 글로벌 반도체 매출 비고 기업들이 예산 감축이나 투자 축소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내년 설비 투자액을 기존보다 각각 50%, 30% 이상 감축한다고 발표했고 대만 TSMC는 올해 설비 투자를 계획보다 10% 정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정보기술, IT, 수요 둔화, 반도체 다운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했던 투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고 중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 역시 업황 악화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3%나 깎인 5조 1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에만 47조 7천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연간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입니다. 또한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27일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서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달 초 미국 실리콘밸리 삼성 테크데이 행사에서 내비친 반도체 투자에 관한 회사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감산이나 투자 축소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간, 클린룸을 미리 지어놓고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는 이른바 쉘 퍼스트 전략을 위해 평택, 미국 테일러 인프라에 꾸준히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불황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크게 생산 규모, 풍부한 자본, 원가 경쟁력이 꼽힙니다. 삼성은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D램은 41.1%,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약 67만 장. 범죄로 고통받던 나라가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후 엄청난 변화가 생겨 화제입니다. 무려 1800개 학교가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것인데 이에 대한 놀라운 결과에 연신 감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들은 국가의 미래를 한국에게 통째로 맡기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중미 지역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인구 640만을 가진 엘살바도르는 1970년대 말부터 내전이 시작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무려 12년간의 내전으로 최소 8만 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 이상이 터전을 잃었을 정도입니다. 이후 불안한 경제 상황과 내전을 틈타 범죄 조직이 범람했습니다. 실업과 빈곤, 사회 갈등, 폭력과 살인 등 치안이 불안정해졌고 교육 여건 또한 매우 좋지 못하게 변해갔던 상황입니다. 우범지대 학교에는 정문에서부터 철창이 설치돼 있는데 경찰들은 학생들이 등교할 때마다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갱단과 연관된 직업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에겐 꿈과 희망을 찾아보기도 힘들었죠. 출석률도 현저히 낮고 학업 성적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갱단에 속한 학생들도 많아 교사들조차 가르치기가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게 무법지대의 학교 환경 속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긴장과 두려움,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학기에만 교실 내 폭력으로 12,000명이 학업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교육 환경을 바꾸기 위해 엘살바도르 유엔 대사는 2011년 유엔 본부에서 열린 뇌교육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뇌교육의 사례와 성과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가르침을 요청해왔습니다. 이를 진행한 곳은 한국에서 정립한 뇌교육의 국제사회 보급을 위해 2008년 미국에 설립된 아이브레아 파운데이션이 그 주인공입니다. 뇌교육은 이승원 총장이 정립한 뇌활용 교육 방식으로 뇌의 잠재성을 개발해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그간 전 세계적인 뇌과학 발달에 한국이 뒤따라가는 입장이었지만 뇌교육 분야의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가장 먼저 제도화된 바 있습니다. 이 총장은 글로벌사이버대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을 설립한 분인데 글로벌사이버대는 방탄소년단, BTS 멤버
7명 중 6명이 입학해 화제가 된 곳이기도 하죠. BTS가 K-팝로 세계에 한류를 퍼뜨렸다면 이 총장은 뇌교육으로 교육 한류 열풍을 일으킨 셈입니다. 아이브레아 파운데이션 역시 그가 주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엘살바도르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교육부는 해외 교육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사이버대를 통해 현지 4개 학교의 인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11년 처음 뇌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곳은 폭력의 빈도 지표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산살바도르 교회에 위치한 한 학교입니다. 두 갱조직 세력권이 맞물린 분쟁 지역으로 학생들에겐 가정 환경뿐 아니라 교육 환경도 상당히 취약한 곳입니다. 갱단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마약을 판매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무기력한 분위기였고 학생들은 수업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 시행된 뇌교육 프로젝트는 학교의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뇌교육 수업은 매주 1회 선생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에어컨이 없는 뜨거운 교실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뇌체조와 명상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희망, 꿈과 같은 단어들을 이야기하는 빈도가 높아졌죠. 학생들끼리 싸우지 않고 서로 잘 지내며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말썽을 피우던 학생들이 경찰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고 마약을 끄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전국 학교 평가에서 늘 꼴찌였는데 수학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하는 기적적인 스토리가 발생해 엘살바도르 교육계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학교에는 현재도 뇌 선언문이 붙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뇌교육 프로젝트 성과를 담은 현지 보도가 쏟아졌죠. 초기 4개 학교에서 뇌교육을 도입한 후 성과가 교육부에 보고됐고 2013년 엘살바도르 교육부, 교사복지회, 아이브레아 파운데이션 3자 간 MOU가 체결됐습니다. 한국발 뇌교육의 성과가 도입 2년 만에 전국 학교로 확대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결정된 것입니다. 도입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산체스 세런 전 대통령은 해당 학교를 수차례 방문해 뇌교육의 효과를 직접 체험했고 2014년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뇌교육의 전국 확대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체 공립학교의 25%에 해당하는 1,300여 개 학교에 보급됐는데 2018년에는 무려 1,800여 개 학교에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뇌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2,300명의 교사가 뇌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이들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뇌교육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건강이 증진되고 자존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뇌교육을 통해 스트레스를 이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학교와 지역사회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뇌교육의 보급은 현지 교육 환경을 희망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엘살바도르 학교의 약 25%에서 4,500명 이상의 교육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적의 스토리로 꼽히는 것은 평화의 수영장 건립입니다. 2011년 첫 뇌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에서 이 지역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이승원 총장의 제안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평화의 수영장을 짓기로 했던 것입니다. 주민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았고 모금운동도 했습니다. 이 총장도 기부금을 내면서 마침내 평화의 수영장이 만들어졌죠. 평화의 수영장 건립 기간 중 양대 갱단조차 분쟁을 멈추는 등 기적들이 이어졌습니다. 학교 한켠에는 평화의 수영장 건립 의미가 담긴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이승원 총장이 엘살바도르 국가 최고상을 받기 위해 현지를 찾았고 교사들의 박수와 함께 아리랑 연주가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뇌교육 효과와 가치를 체험한 엘살바도르 교사 500여 명이 정부에 그의 포상을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는 한민족의 정신문화와 21세기 미래자산 뇌의 만남으로 홍익인 간의 평화 철학이 바탕이 된 뇌활용 기술이라며 위대한 뇌의 가치가 현실에서 나타나기를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당시 산체스 대통령도 이승원 총장을 만나 감사함을 표시했죠. 엘살바도르 국립대 중앙도서관에는 전 세계에서 24번째, 중남미에선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한국 자료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범죄도시 산살바도르 시장을 지냈던 부켈레는 한국 시스템을 통해 미래 인재의 인성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목격했고 2019년 대통령에 당선된 후 아예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도 큰 도움을 준다라는 한국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엘살바도르 범죄의 감소 프로젝트를 함께한 것입니다. 치안 강화 프로그램으로 CCTV를 설치하고 경찰 911 센터 내 통합관제센터 구축, 범죄 예방 및 수사 교육과정 등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우수한 IT 시스템과 치안관리 기법이 공유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죠. 부켈레 대통령은 스스로를 독재자라고 칭하지만 지지율은 무려 90%가 넘습니다. 42살의 젊은 나이임에도 무차별로 범죄를 소탕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현재까지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용시설을 새로 짓고 범죄 조직원을 잡아들이다 보니 인구 600만 명의 작은 나라임에도 7만 명이 교도소에 갇혀 있을 정도입니다. 그 사이 강력 범죄율도 급감했는데 기존 대비 90%가 넘게 줄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최근 범죄 조직 구성원의 최대 900명까지 한꺼번에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반바지만 입힌 채 이감되는 갱단원들 모습이 지구촌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식 인성교육과 함께 범죄까지 소탕되자 나라에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경제에 있어서도 한국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내 기업들이 4억 3천만 달러 규모 교량 및 도로 확장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의 인프라 마스터 플랜에 따라 수도 산살바도르와 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확장 및 붕괴 위험 지역 우회 교량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2억 1천만 달러,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2억 달러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동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고 도화엔지니어링은 컨설턴트사로 선택됐죠. 총 3구간의 도로 확장과 교량 건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 사이 착공할 예정인데 교통량이 과부하 상태인 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고 5개의 새로운 교량을 완공해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총 14km 구간을 통과하는데 약 3에서 4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또 주변 낙석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죠.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통행시간이 25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접국과의 여객 화물 수송 효율화와 도로 안전성 제고로 엘살바도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인구의 30%가량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체증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다양한 영역의 교통망 인프라 개선을 계획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자국 수리조선소 프로젝트 및 항만 개발을 위해 현지 사절단이 HJ중공업을 찾기도 했습니다. HJ중공업은 건설업과 조선업에서 과거 사우디 제다 수리조선소와 필리핀 수빅조선소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한국에게 배워 미래 먹거리를 키우려는 중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기초 인성교육과 치안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범죄 소탕, 그리고 경제 협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빛나는 시민의식으로 범죄율이 낮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카페나 도서관 등에서 지갑과 노트북을 놓고 자리를 비워도 될 정도로 안정화가 돼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인성교육에 있어 기본이 잘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뇌교육 시스템은 미국, 뉴질랜드, 일본, 스페인, 영국 등 12개국으로 도 퍼져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 등 20여 개 도시에서 뇌교육의 날을 선포했고 매년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으로도 확대돼 희망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글로벌 사이버대는 국가지속가능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승원 총장은 지구와 인류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하는 대학이 되겠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국이 선도하는 뇌교육, 더욱 많은 나라가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